현재로서는 범인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고 하시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라모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으시네요. 전 알고 있습니다만. 응? 누가 옮겼다는 거지? 레팅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탐정 마틴 휴잇. 19세기 후반 발표된 영국 작가 아서 모리슨의 탐정 마틴 휴잇은 이 책 들어봤니에서 소개한 첫 번째 시리즈 마틴 휴잇 조사관을 이어서 마틴 휴잇 연대기와 마틴 휴잇의 모험 총 3개의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거북이 사건이 첫 번째 시리즈 마틴 휴잇 조사관의 마지막 단편입니다. 휴잇은 셜록 홈즈처럼 독특하거나 천재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친근한 캐릭터로 명성한 두뇌와 관찰력으로 사건 의뢰인 맞춤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믿음직한 탐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인간미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스윗한 마틴 탐정. 오늘의 이야기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돈 많은 남자가 살해당하고 그 즉시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이야기인데요. 경찰은 감도 못 잡는 사건을 휴잇은 사소한 단서를 통해 사건의 중심을 꿰뚫어보며 치밀한 논리로 진실을 파헤칩니다. 자, 그럼 믿고 듣는 마틴 휴잇 조사관 마지막 단편 거북이 사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마틴 휴잇은 종종 특이한 사건에 매료되어 사업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조사하느라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곤 했다. 휴잇은 보통 이런 유혹에 저항했지만 적어도 이 특이한 사건의 유혹은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다. 확실히 그 사건은 특이한 사건으로 가끔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 하나였다. 이런 사건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신 아라비안 라이트 속 런던에서 벌어지는 기괴하고 상상력 넘치는 사건들이 전혀 과장된 일이 아니며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례였다. 나는 종종 마틴 휴잇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런던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 확실히 그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있었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마틴 휴잇을 알기 훨씬 전, 정확히는 1878년에 발생했다. 그는 월요일 아침, 그는 그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사건들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 벌어진 비밀스럽고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에 대해 들었다. 사건의 특성상 아침 신문에는 모호한 기사만 실렸으며 휴잇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다. 그 건물은 국립미술관 근처에 있었는데 새롭게 지어진 건물 중 하나였다. 그 건물은 부동산 투자자가 아파트와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 지은 것이었다. 건물의 공간은 신뢰할 수 있었고 평판 좋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되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여러 세입자 중에서 라모시라는 흑인 신사를 내키지 않아 했다. 그는 혼자 살았으며 건물 꼭대기에서 한층 아래에 있는 3개의 방을 사용했다. 그는 제때 집세를 냈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질렀고 계단에서 잠이 들어 여성들이 지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정육점 배달원과 심부름꾼에게 무례한 농담을 던져 재판에 넘겨주기도 했다. 한 번은 난간을 타며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호호호야 라고 외쳤는데
그가 거구였던 탓에 난간이 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행동을 멈추라는 단호한 요청을 받았다. 그는 돈이 많았고 아낌없이 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가볍게 행동하고 진지하지 않으며 미개인 같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함께 지내기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건물 주인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토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라모 씨의 임대 계약이 끝났다. 그가 자기 방에서 살해당했고 시신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건물에서 은밀히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여러 건물에서 석탄을 나르고 창문을 청소하며 장작을 나르던 한 남자가 지목되었다. 그는 바로 그 토요일에 일을 그만두고 떠난 상태였다. 실제로 범죄는 이 남자가 사용하던 도끼로 저질러졌으며 라모가 종종 이 남자를 조롱해서 그가 라모를 위협하는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빅터 구종이라는 프랑스인으로 시계를 제작하던 그는 오른손 부상으로 직업을 잃고 잡일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는 체격이 작고 힘이 센 편은 아니었지만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었다. 덩치 큰 흑인의 조롱은 그를 미치게 했다. 라모는 종종 그를 심하게 조롱한 후 경멸적으로 일실링을 던졌고 작은 프랑스인은 돈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동전을 다시 그의 얼굴에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돼지 같은 놈, 무식한 새끼. 그가 외쳤다. 네가 돈을 훔친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이 도둑놈 같은 돼지야. 지하실에는 구종이 애정으로 키우던 거북이가 있었는데 라마는 때때로 이 거북이를 프랑스인의 머리에 던지곤 했다. 그러다 거북이가 벽에 너무 세게 부딪혀 껍질이 깨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구종은 삽을 집어들고 맹렬한 기세로 라마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라마와 구종 사이에 벌어진 여러 사건 중 일부분일 뿐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감정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종은 프랑스에 있는 친척에게 일자리를 제안받고 건물 주인에게 퇴사를 통보했는데 바로 그날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 그날 오후 3시쯤 라모의 방으로 가던 가정부가 떠나는 구종을 만났다. 구종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라모 방을 가리키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검은 돼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를 끝냈거든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녀는 라모의 방문을 노크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세입자가 외출했다고 생각한 그녀가 열쇠를 꺼내려던 순간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기절하고 말았다. 라모는 소파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으며 그의 머리는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끔찍한 상처가 있었고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약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방을 기어나와 관리인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녀는 흥분해서 살인이라고 외치며 발작을 일으켰는데 발작은 45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녀가 목격한 이야기를 했고 경비원과 함께 라모의 방으로 향했다. 피는 여전히 바닥에 고여 있었고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가 벽난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다. 즉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시신이 건물 밖으로 옮겨지는 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부피가 큰 짐을 들고 건물 현관을 나갔다면 경비원이 바로 알아차렸을 테니까. 하지만 건물 안에 시신은 없었다. 월요일에 휴잇이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경찰은 라모의 방을 통제하고 있었다. 사건은 레팅스 경감이 맡았으며 휴잇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
휴잇은 네탱스를 만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네탱스는 휴잇을 반갑게 맞이하며 방을 둘러보라고 권하며 말했다. 우리가 놓쳤을지 모를 뭔가를 자네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 구종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라니 당연하지. 자, 여길 봐봐. 우리가 토요일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서 이 종이와 핀을 발견했어. 가정부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기억하더군.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잊고 있었는데 그 종이가 죽은 남자 가슴 위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네. 분명 시신을 옮길 때 떨어진 거야. 구종이 미친 복수심에 벌인 사건이 분명해. 보라고. 자네 프랑스 읽을 줄 알지? 평범한 크기의 반쪽짜리 종이였는데 빨간 잉크로 크고 서투른 필체로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다. 거북이의 복수자에게 벌을 받다. 좀 이상한데요? 꽤 이상하지. 하지만 이해하지? 라모가 구종의 애완 거북이에게 했던 일을 들었나? 라모의 여러 장난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로 복수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독특하네요. 그는 미쳤어. 라모의 괴롭힘에 미친 거지. 네탱스 경감이 대답했다. 어쨌든 이건 암시가 분명해. 마치 자기 서명을 남긴 것처럼 말이야. 게다가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쓰여 있잖아. 저기, 그의 도끼도 있고. 서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휴잇이 말했다. 혹시 구종의 필적과 비교해 보셨나요?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의 필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거북이의 복수자라고 그의 모국어로 명확하게 쓰여 있고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 또 필체는 쉽게 위조할 수 있지. 구종을 체포했나요? 아직 못 잡았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일 이맘때쯤에는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저기 건물주인 스타일스 씨가 오는군. 스타일스는 마른 체형에 신경질적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작은 남자로 말을 할 때마다 눈썹을 실룩거렸으며 짧고 어눌하게 말했다. 소식은요, 경관님? 아무것도 못 찾았나요? 내 재산이 큰일이군요. 끔찍해요. 저분은 누구죠? 네팅스가 휴잇을 소개했다. 끔찍한 사건이네요, 휴잇 씨. 그렇죠? 끔찍합니다. 피에 굶주린 외국인들과 얽히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새 건물이고 뭐고 명성이 망가졌어요. 이제 아무도 여기 살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시끄러운 세입자가 내 건물 하인에게 살해당하다니 끔찍합니다. 의견이 있나요? 사건을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경감과 같은 의견인가요? 아니면 나름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로인이 휴잇의 얼굴을 날카롭게 살펴보며 물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휴잇이 말했다. 의뢰라고요? 당신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처리할 일이죠. 이미 사건은 벌어졌으니까요. 경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종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둘러보세요. 원하신다면요. 제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어쩌면 당신을 고용할지도 모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건물 주인이 사라지자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스타일스 씨는 사고 싶은 것을 매리 꼼꼼히 살펴보는 성격이네.
처음에 휴잇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사건에 흥미가 생겨 방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복도 옆 욕실에는 접이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휴잇은 세면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관리인을 불러 라모가 가지고 있던 외투가 몇 벌인지, 의상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라모는 특유의 과시욕으로 화려한 의상을 계속 사들였고 침실 곳곳이 옷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관리인은 휴잇이 특정한 옷을 언급했을 때 라모가 가끔 입었던 두꺼운 검은색 울스터를 기억해냈는데 몹시 추운 날에만 입었던 코트였다. 시신이 발견된 후 휴잇이 가정부에게 물었다. 이 주변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뭔가를 들고 있든 없든 말이죠. 아니요, 선생님.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건 확실해요. 시신이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만약 낯선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관 경비원은 제가 기절하기 30분 전부터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때 건물 주인의 비서가 들어와 네팅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자, 여기. 네팅스가 휴잇에게 말했다. 구종의 필체를 찾았네. 혹시 확인하고 싶다면 나는 필요 없네. 필적 학자도 아니지만 어차피 사건은 명확하니까. 휴잇이 종이를 받으며 말했다. 이건 그 종이 필체와 다른 필체네요? 붉은 잉크로 적힌 거북이의 복수자 메모는 서툴고 투박한 필체였는데 이건 작고 잘 쓰인 필체네요. 다만 약간 흔들린 흔적이 있는데 손 부상 때문이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팅스가 주장했다. 필적 단서는 대체로 쓸모없어. 필체를 위장하거나 모방하는 건 너무 쉽지. 게다가 자네 말대로 구종이 훌륭한 필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필체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자, 말해보게. 거북이의 복수자라는 필적은 사실상 서명 고백인데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도끼와 그가 떠나면서 가정부에게 남긴 말은 어떻고? 일단 두고 봐야죠. 그리고 휴잇이 비서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구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계단에 석탄통을 두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삽을 잃어버리는 사소한 실수 외에는 불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조금 덜렁거리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이었죠. 거북이 때문에 살인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동물을 무척 아꼈어요. 거북이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석탄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구종이 석탄을 운반할 때 가끔 타고 다녔죠.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실로 연결됩니다. 그럼 석탄은 이 건물 아래에 보관하나요? 아니요. 이 건물 옆에 있는 두 건물 아래에 있어요. 지하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라모의 다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계약서에 세자르 라모라고 서명했습니다. 그가 자기 가족 관계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하루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전부 헛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기가 이 건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자기 형제가 총리라느니 허풍을 떨었는데 가족 얘기는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은행 추천서만 보고 세입자로 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본 것 같네요. 휴잇은 네팅스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방에 있는 잉크는 향이 있는 보라색이고 종이 역시
향이 나는 색지이며 무늬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종이죠. 그러니 라모의 가슴에 핀으로 꽂혀 있던 흔하고 지저분한 종이에 빨간 잉크로 쓰여 있던 메모는 다른 곳에서 작성되어 여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이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하지만 그 추측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나? 그런 추측 없이 나보다 사건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냐는 말이야. 글쎄요. 아닐 수도 있죠. 휴잇이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범인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고 하시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라모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으시네요. 전 알고 있습니다만. 응? 누가 옮겼다는 거지? 네팅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직접 추측해보세요. 그 사람이 구종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사건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당신이라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네팅스가 멍하게 휴잇을 바라보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자네가 말하는 시신을 옮긴 인물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요. 그 사람은 살인과 전혀 무관해요. 네팅스가 체념하며 결론지었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꽤 둔한 사람이로군. 이제 뭘 할 건가? 시신을 치운 사람을 만나보려고요. 휴잇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범인이 아닌데 왜 신경 쓰는 거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겁니다. 그가 범행을 목격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좋아, 더는 묻지 않겠네. 난 구종을 찾아갈 거야. 그게 더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난 명확한 증거가 있는 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걸 선호한다네. 저도 그 부분을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뭔가? 서인도 제도의 지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하길 권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팅스는 휴잇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다. 뭐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 못했어요. 직원이 대답했다. 싱겁기는. 그냥 우리를 놀리는 거야. 네팅스는 휴잇과 대화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종을 체포해 경찰차에 안전하게 태웠다. 그는 DF로 가는 길에 뉴헤이븐에서 붙잡혀 런던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네팅스는 난관에 부딪혔다. 늦은 오후에 그는 휴잇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구종을 잡았어.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네. 구종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2명의 증인이 있어. 라몬은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살아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가정부가 그의 시신을 발견한 건 3시경이었지. 그런데 구종은 1시부터 4시까지 2 친구와 함께 있었네. 단 가정부가 구종을 목격했던 5분 동안은 그는 열쇠와 다른 물건들을 관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아래층 계단참에서 기다리면서 구종과 가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봤다고 증언했어. 그들은 그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평판이 좋은 것 같더군. 하지만 안 좋은 평판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아무튼 그들은 구종이 떠나기 전에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어. 글쎄요. 굳이 그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제 추리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 힌트를 얻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뭐, 내 추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친절하게 힌트를 준다면 좋겠지. 그래도 자네가 말한 지도와 관련된 모든 미스터리를 설명해 줬으면 하네. 이 일을 몇 년이나 했는데 자네에게 수업을 듣는 신세라니. 자, 보세요. 휴이시 말했다. 제가 어떤 지도를 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서인도 제도.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휴이시 책장에서 지도책을 꺼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지도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은 아이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섬의 서쪽 부분은 흑인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야만 상태로 퇴보한 상태인데 문명이라는 우스운 거칠에만 남아있죠. 그곳에는 항상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 공화국들은 아이티에 비하면 평화롭고 번영한 곳이죠. 그 나라의 현재 상태는 정말 끔찍합니다. 스펜서 세인트 존경의 책을 읽어보세요. 가장 악랄한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고 끔찍한 유혈 사태를 저지르며 반대파를 수백 명씩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과 추종자들을 빼앗고 있어요. 이 추종자들은 대통령 못지않게 악랄하거나 더 악독하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이 악당들에게 살해당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고요. 최근 가장 악랄했던 대통령 중 한 명은 도밍크였는데 그는 혁명으로 축출되어 나라를 떠나야 했죠. 도밍크와 그의 조카 중 한 명은 당시 수석 장관이었는데 권력을 가졌을 당시 가장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반대파 인사들이 아이티 북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 발각되어 거의 전멸당했어요. 이제 그 섬의 지도를 보여드리죠. 그 섬의 이름을 아세요? 토르투카? 맞아요. 하지만 토르투카는 오래된 스페인어 이름일 뿐이고 아이티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라 토르튜라고 해요. 여기 프랑스 지도책에 쓰인 그 섬의 이름을 보세요. 라 토르튜. 네, 거북이에요. 스페인어 토르투카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죠. 하지만 그 섬은 아이티에서 항상 라 토르튜라고 불러요. 이제 라모의 가슴에 꽂혀있던 그 종이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라 토르튜 혹은 토르투카의 복수자에게 벌을 받다. 아, 명확하군. 죽은 사람이 그곳의 학살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누군가 그 섬에서 복수를 하는 것 같아. 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시 수석 장관이었던 도밍크의 조카 이름은 세티무스 라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자르 라모. 아마 그의 형제였겠지. 알겠네. 흥미로운 사건이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왜 구종이 당신이 찾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했는지 알겠죠? 물론이야. 이제 그 자를 찾아봐야겠군. 메모를 쓴 사람 말이야. 그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좋을 텐데. 그가 라토르투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단순히 지하실에 있는 거북이로 생각했군. 뭐 바보 같은 출발이었지만 이제 그 자를 찾으러 가봐야겠네.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휴이시 말했다. 저는 라무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을 쫓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지만요. 자네는 그가 범죄를 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은 비밀로 남겨둘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휴이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네팅스가 체념하며 말했다.
자네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는 없지. 이번 사건에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야. 자네가 알려주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네팅스 경감은 수사를 위해 떠났고 바틴 휴잇은 혼자 남아 기쁘게 웃으며 허벅지를 쳤다. 스타일스의 건물이 있는 거리 끝에는 마차 대기 장소와 쉼터가 있었고 그날 저녁 일찍 한 남자가 그곳으로 다가가 마부와 말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라도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휴가 중인 마부가 분명했다. 모자챙, 새의 눈 모양 무늬 넥타이, 커다란 코트 단추, 그리고 무엇보다 걸음걸이와 주름 잡힌 바지로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어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가 친근하게 인사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을 찾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여기서 누군가 그놈을 태웠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직 그의 주소를 알아낼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두워질 무렵에 마차를 탔다고 하던데 키가 좀 크고 검은색 긴 외투를 입고 꽁꽁 싸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마부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마침 그 시간에 대기소에 있던 마부가 아무도 없었고 대신 말 관리인이 말했다. 잠깐만, 아마 빌 스테머스 영감이 태운 사람일 거야. 요키가 대기소 첫 번째 순서였는데 그 사람이 이륜마차는 싫다고 해서 사륜마차를 몰던 빌 영감을 태웠지. 키 큰 놈이 검은 코트를 입고 칼라는 올리고 꽁꽁 싸매고 있었지. 책 넓은 모자를 눈 아래까지 눌러 쓰고 있었는데 엄청 급한 것 같았어. 족제비처럼 재빨리 마차에 올라탔으니까. 얼굴을 봤나요? 아니, 못 봤어.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서 얼굴이 있는지도 모르겠던데. 팔이 붕대로 감겨 있었나요? 응, 그런 것 같았어. 코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었는데 안에 붕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놈이에요. 빌 스테머스 영감을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그분이라면 내 소중한 돈을 떼먹은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거예요. 5분 후 충분한 정보를 얻은 마틴 휴잇은 조사를 위해 마부가 되어 빌 스테머스를 찾으러 갔다. 그 노인은 토요일 저녁 꽁꽁 싸맨 승객을 태워 동쪽 끝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알려주었고 휴잇은 화이트 채플러머에서 20시간에 걸친 수색을 시작했다. 화요일 오후 3시쯤 네팅스가 보우가의 경찰서를 떠나려던 순간 휴잇이 사륜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마차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었지만 휴잇은 그를 내버려두고 서둘러 경찰서로 들어가 네팅스의 손을 꽉 잡았다. 라모를 죽인 범인을 잡았나요? 휴잇이 물었다. 아직. 네팅스가 투덜거렸다. 구종은 구금 중인데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말도 안 돼요. 휴잇이 대답했다. 그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데려왔으니까요. 휴잇이 웃으며 경감의 어깨를 토닥였다. 라모의 시신을 옮긴 사람을 잡았어요. 오, 정말인가? 어디 있지? 당장 데려와.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요. 휴잇은 밖으로 나가 마차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렀으며 경찰서로 숨어들듯 서둘러 들어갔다. 한 손은 긴 코트 안에 감췄고 모자의 넓은 챙 아래로 하얀 붕대 조각이 보였다. 그가 얼굴을 들었는데 흑인이었다. 네팅스 경감. 휴잇이 진지하게 말했다. 세자르 라모 씨를 소개합니다. 네팅스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마침내 그가 외쳤다.
뭐라고 했지, 휴일? 이제가 라모라고? 흑인은 긴장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에서 멀리 물러섰다. 에,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들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지난 토요일 빅터 구종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휴잇이 비꼬듯이 물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스스로 걸어서 당신 몸을 옮겼다는 것도. 헤. 라모가 초췌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는 공개된 장소 아닌가요? 난 눈에 띄면 안 된다고요. 헛소리. 휴잇이 약간 짜증난 듯 말했다.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들이 당신보다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팅스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말했다. 당신은 위층에서 가정부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서 나온 거로군. 흑인의 머리뼈보다 단단한 건 없다던데 당신의 머리뼈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군.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를 내리쳤을 텐데 누구였지? 내 적들, 정치적 적들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들은 나와 내 친구를 죽이기 위해 비밀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요. 그는 손목과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끼로요. 라모는 네팅스에게 공격당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날부터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한 흑인이 갑자기 그의 방으로 들어와 도끼로 2차례 난폭한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공격에 그는 손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2번째 공격에서는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가해자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떠났지만 사실 그는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의 머리뼈는 단단했고 도끼가 정확히 명중하지 않아 두피에 상처만 났을 뿐이었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으나 가정부가 방을 떠난 직후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적들이 자기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서둘러 머리를 씻고 붕대를 감은 후 큰 외투로 몸을 가린 뒤 석탄 운반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실로 내려가 숨었다. 그러고는 옆 건물 지하실에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뒤 동쪽 끝으로 도망치기 위해 마차를 탔다. 도주 당시 그는 소지한 현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휴잇의 설득으로 은신처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돈을 인출하려면 사망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보호를 약속한 끝에 그는 신원을 공개하고 재산을 찾아 원하는 곳으로 숨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네팅스와 휴잇은 잠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고 비참한 라모는 몇몇 경찰들 사이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에바 휴잇, 네팅스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네. 처음부터 눈먼 박쥐처럼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네 역시 처음부터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더군. 처음 자네의 의심을 끈 건 뭐였나? 처음에는 시신 위에 종이가 놓여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신이 옮겨졌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수했다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으면서 왜 다시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누군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시신을 옮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살인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 단서가 있었는데 당신이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먼저 가정부가 말한 라모가 누워있던 바닥에 많은 피가 고여 있었지만 그 장소에서 문까지 핏자국은 없었어요. 시신을 끌거나 옮겼다면 적어도 바닥에 몇 방울의 피가 묻거나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죠. 그러니 시신이 의식을 회복해 소파에 앉아 출혈을 멈춘 후 걸어 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덩치 큰 시신이었다면 카펫과 러그에 끌려간 흔적이 남아야 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죠. 결정적으로 건물 관리인이 라모의 검은 긴 외투가 없다고 증언한 게 큰 단서였습니다. 그러니 그 외투가 변장에 필요했을 거로 판단한 거죠. 그가 변장한 이유는 명백했는데 이유는 곧 설명해 드리죠. 그 다음 욕실에 수건이 없었는데 붕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 라모 스스로 이동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신고도 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급하게 떠나 숨었을까요? 구종이 그를 공격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구종은 프랑스로 떠날 예정이었으니까요. 분명히 라모는 법적 대응이 소용없는 누군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그건 바닥에서 발견된 종이에서 알 수 있었죠. 만약 구종이 거북이를 언급하며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면 왜 굳이 그의 필체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작은 필체에서도 떨림을 피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크고 서투른 필체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메모는 구종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메모지에 대해서는 네팅스가 끼어들었다. 내가 왜 실수했는지 이미 말했잖아. 문구가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어. 또 라모가 스스로 걸어 나갔다는 단서들은 글쎄. 난 보통 그런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떠나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라니. 마치 피해자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네. 고정관념으로 사건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겠지. 휴이 씨 대답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겠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도 있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끼는 증거로서는 부족했어요. 특히 구종의 부주의한 습관, 그러니까 삽을 잃어버리거나 석탄통을 계단에 두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가 도끼를 아무렇게나 놔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범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현장에 있던 무기를 사용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면 의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라모를 공격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 근처 지하실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살인을 시도한 범인은 범행을 준비한 게 확실해요. 복수를 선언한 메모지가 그 증거죠. 이 먼 곳까지 적을 추적해 처리했다는 그의 자부심 표시였을 겁니다. 물론 우연히 영국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또한 종이에 라토르튜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쓴 것은 첫 문장에서 첫 단어, 즉 PUNI의 P가 소문자로 쓰인 것을 관찰했습니다. 글쓴이는 문맹자가 확실했고 그 다음 단어도 같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분명했죠.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가 처음부터 너무 쉽게 구종을 묘제라고 단정지었죠. 또 모두가 시신이 옮겨졌다고 했는데 물론 사실이었지만 의도된 의미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누가 시신을 옮겼는지 짐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저는 스타일스의 태도에 조금 기분이 상했고
사건에 관심은 있었지만 제 추리를 너무 쉽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조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라모를 태웠던 마부를 찾아냈으니까요. 마부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일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특히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찾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부가 알려준 대로 동부 지역으로가 몇 가지 조사를 통해 라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조금 대담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마부에게 그 남자가 팔이나 손목을 다쳤냐고 물어봤는데 그 추측이 맞아 떨어졌죠. 도끼로 공격하는 사람은 한 번만 내려치지 않거든요. 머리에 상처가 하나뿐이라면 어딘가 다른 상처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머리를 방어하려고 들어 올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라임하우스에서 그가 지역 의사에게 머리와 손목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겁에 질린 큰 체격의 흑인 남자가 머리를 다치고 손을 쓰지 못한 채 작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제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방법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겁을 준 것 같기도 한데 그를 쉽게 추적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암시를 줬더니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영국이 안전한 은신처라는 믿음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았어요. 경찰은 라모를 공격한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라모가 범인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그저 빨리 영국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머리의 상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에 만족했던 것 같다. 반면 구종은 구금된 것에 강하게 항의했고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라모에게서 20파운드의 보상금을 받았다. 결국 거북이 미스터리 사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구종 한 사람뿐이었다.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Oh,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when, jus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Patiently waiting each day that goes by, staring out windows at stars in the sky, imagining one day I'll be one of them, bu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Maybe I'm wasting time, maybe I've lost my mind, maybe this whole thing is a joke and no one let me know. And still I'm patiently waiting with you by my side, trusting one day that I can provide the life you've deserved but never demand. Oh, patiently waiting till then, the life you've deserved but never demand. Patiently waiting till then.